요즘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더위는 좀 한풀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또 더워질 수밖에 없는 여름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해서 전력 수요 역시 항상 또 많이 만들어놔야 하는, 전력 나는 올해 또 괜찮을까 걱정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발전을 아무리 많이 해놔도요, 또 가전제품이 아무리 우수해도요, 이거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전선인데요. 잘 이어줘야죠. 오늘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에 전력망 확충에 꼭 필요한 이 전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진짜 우리 전선 없이는 못 살죠. 그렇죠. 우리 방금 전에 이제 모니터가 좀 안 이게 나와가지고 모니터가 지금 나가는데 이게 전선 접촉 불량인 것 같은데 이거. 고생을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다 좋은 전선이 있었다면 우리가 겪게 되지 않았을 이거 제가 지금 어려움이었죠. 건드렸다가 그래서 건드려서 그래요. 그래서 꺼졌습니다. 이게 근데 전력난이랑 네. 전선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인구도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 왔으니까 전력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전기가 많이 생산되어야 하는, 발전소가 많이 생겨야 하는 거는 뭐 정해져 있는 사실인데,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자연히 전기를 보내줄 수 있는 송전망, 전선을 잘 연결해가지고 여러 도시들의 수요자들한테 생산된 발전소에 전기를 보내줄 수 있는 그 전선들의 연결망이 또 잘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선도 계속해서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요.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앞으로 점점 부족해질 우려가 있는 것도 걱정이지만, 이미 생산된 전기조차도 제대로 잘 소비를 하지 못하는 그 전력망, 송전망의 부족이 당장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네. 그런 거가 부족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전기도 잘 못 쓰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에 대해서 최근에 말이 많이 나오신 거를 좀 들으신 분, 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지금부터 10여 년 전이죠.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소들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용량이 어느 정도였느냐 통계를 낸 걸 보면 8만 메가와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만 메가와트. 예, 보통 이제 1000메가와트가 옛날에 우리가 많이 짓던 원자력 발전소 하나다라고 그냥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원자력 발전소 한 80개치 정도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발전소들이 전국 각지에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10년이 흐르는 사이에 2022년에 13만 메가와트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70% 정도, 2배 좀 안 되는 정도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 발전 시설,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은 10년 사이에 그만큼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송전로의 규모는 어느 정도 증가를 했느냐? 2012년에 3만 킬로미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기는 많죠. 송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전기선 길이를 다 합쳐보면 3만 킬로미터가 된다는 거니까 이것도 많기는 많은데, 10년 사이에 이거는 불과 3만 5천 킬로미터로 10% 조금 넘게 증가를 하는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증가한 거에 비해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송전망은 훨씬 더 조금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물론 뭐 똑같이 증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깔아놨던 전기 송전망에 그 전선에 더 많은 전기를 이제 보내서 여기저기로 보내면 되니까 똑같이 뭐 증가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증가하는 것이 좀 속도가 확실히 좀 느려 보인다라는 감은 있겠죠.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가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될 거다라고 대부분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인공지능 이런 거를 여기저기서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전기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IT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IT 기기들이 사용되는 양이 더 많아지면서 그게 사용하는 전기들, 그 IT 서비스들을 또 해주기 위해서 기업이 운영을 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해야 되는 전기들, 이것도 어마어마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큰 거 하나가 오는 게, 앞으로 이제 전기화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즉 기후변화의 움직임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차를 더 많이 타고 다니게 되면, 또 드론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은 휘발유를 태워서 경유를 태워서 사용을 하던 수많은 교통수단들, 그리고 뭐 기계류들, 이런 것들을 다 전기로 사용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도 어마어마한 전기가 많이 사용이 될 텐데, 그러면 전기의 사용량은 더더욱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발전소도 늘어나야 되고 전기를 보내줄 수 있는 이 송전망, 전선도 늘어야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은 뭐 상식적인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좀 전선 송전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발전 관련해서는 이거를 뭐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라고 하는데 항상 이 수요처하고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하고 전기를 만드는 곳 그러니까 전기의 공급처하고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네. 전기의 수요처는 아무래도 좀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생산 시설이 많은 곳, 도시 지역, 공장이 많은 곳, 뭐 이런 곳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들은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다, 아니면 뭐 전혀 아닌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라고 하더라도 네. 대부분 땅이 많이 필요한 곳에서 땅이 좀 싼 곳에서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들을 많이 짓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땅값이 싼 뭐 시골 지역이라든가 도시에서 혹은 뭐 공장 단지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발전소들은 많이 건설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만드는 곳하고 전기를 쓰는 곳이 멀리 떨어지기가 그렇죠. 십상이고 거기를 연결해주는 이 전선 송전망이 많이 필요한 게 당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게 좀 부족해져가지고 강원도 지역이나 전라남도 해안 지역 이런 곳에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은 상당 부분 좀 남아 돌 정도로 좀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거기 있는 전기를 도시 지역으로 공장이 많은 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끌어올 수 있을 만한 시설이 없어서 발전 설비들이 지금 놀고 있는 곳들이 곳곳에서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게 좀 급선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는 것, 잘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니까 네. 효율적으로. 네,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데다가 앞으로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더 늘려갈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그 방향성을 바꿔가지고 분산 전원 정책을 해보겠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정부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분산 전원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만든 곳에서 굳이 공장이 있는 곳, 도시 지역으로 멀리 전기를 다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말고 네. 기존에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곳 근처에다가 오히려 공단을 유치를 하고 도시를 육성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해가지고 지역도 발전시키는 그런 형태로 좀 정책을 추진해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이것도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과거에 사용하던 전원망과는 좀 다른 형태로 전원망을 또 꾸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거리의 긴 송전망은 또 안 필요하겠지만 또 새로운 송전망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선은 계속해서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이라는 계획을 우리나라 당국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이걸 보면 2036년까지 송전망을 1.6배를 확충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네요. 네, 그럼.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 깔려 있는 이 송전망 전선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을 추가로 더 한반도에 깔아놓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송전망 길이의 양이 4만 킬로미터를 훌쩍 넘게 되거든요. 4만 킬로미터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 정도의 길이입니다. 그 정도의 송전망이 2030년대가 되면 국내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산업이 발전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송전망 수요, 전선의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히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가 한 10여 년 전, 20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전선 회사들 주가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또 다 반영이 된 거네요. 네, 실적도 뭐 최근에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요즘에는요 전봇대 없는 지역이 정말 많습니다. 네네. 여의도에는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전봇대가 없었고요. 네. 그 전봇대 전기줄 다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옛날부터 도시가 마련되어 있던 서울 같은 곳보다 신도시 지역 같은 데서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이 지역엔 전봇대가 좀 안 보인다. 그렇죠, 그렇죠. 네, 유심히 생각을 하시면 그런 걸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느 날 갑자기 둘러봤는데 맞다 전봇대가 없네 네. 생각이 나죠. 네, 요즘에는 이렇게 지하에 전선을 좀 매설하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봇대로 만들어서 전선을 설치를 하면 이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곳에 전봇대를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기가 더 쉽고 비용도 좀 더 적게 드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에 단점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온다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태풍이 분다든가라고 하면 그런 날씨의 영향 때문에 전선이 손상되어 가지고 전기가 끊기는 그런 위협이 좀 노출이 될 수가 있죠.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기줄에 이제 감전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게 다 지하에 있어서 막 물이 차오르면 감전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지상에 노출돼 있는 그런 전신주 전봇대를 이용하는 그런 전기보다는 지하에 있는 쪽이 오히려 좀 안전한 경우가 많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있는 곳들은 그 스며드는 물 정도는 어차피 견딜 수 있도록 애초에 매설을 하는 데다가 날씨에 따라서 뭐 이게 끊긴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자유로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곳들 옛날 구도시 지역은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역에서는 험한 날씨가 한번 지나간 다음에는 물웅덩이 같은데 웬만하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전기줄이 전봇대에서 끊겨가지고 물웅덩이에서 좀 멀리 떨어진더라도 전봇대에서 끊어진 전기줄 한 가닥만이라도 물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감전돼가지고 사고 당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웅덩이는 웬만하면 걸어가실 때는 좀 피해 가시는 게 좋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새로 짓는 도시에는 뭐 최근에는 어떤 영향도 있냐면 철새들의 움직임이 기후변화 때문에 최근에는 달라지는 경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새들이 전봇대 같은 데 잘 앉고 네, 또 그렇죠. 집도 잘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전기 사고가 나가지고 뭐 정전이 일어나는 경우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서는 그 옛날에는 이제 냉면 같은 데 즙 많이 넣던 칡 있지 않습니까? 칡. 예. 예, 이 칡덩굴이 굉장히 빨리 자라나거든요. 네. 이 덩굴 형태로 감아갖고 올라가는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전봇대까지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이 이게 뭐 일주일 사이에도 몇 미터씩 자라나기 때문에 이게 전봇대를 휘감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전 사고 일어나는 사례가 남부지방에서는 최근 여름에서 예, 종종 일어나고 칡덩굴이 있습니다. 전봇대까지 휘감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칡덩굴이 진짜 골칫거리인데 엄청나게 빨리 자라나고 우리나라에서 또 칡덩굴이 좀 잘 자라나가지고 요즘 우리나라 전기회사에서는 새 쫓는 예산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지역별로 억대고요. 칡덩굴 제거 예산도 못지않게 많이 사용하는 게 이 기후변화 때문에 달라진 요즘 전기 유지 보수 풍경입니다. 그 칡은 혹시 잘라갖고 팔 수 있나요? 먹으려면 먹을 수 있기는 한데요. 예. 워낙에 양이 많습니다. 부수입으로. 예, 어마어마하게 한국전력 양이 부수입. 많아가지고 이게 예. 뭐 먹어서 소비하기에는 도저히 뭐 안 될 만한 그런 양이라 가지고 거기서 칡이 자라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다가 매설을 하면 이제 좋기는 좋은데 지하에다 묻으면 좋기는 그런 점에서는 좋은데 지하에 매설했을 때 문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날씨에 따른 사고가 안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러다가도 어떤 이유로 가끔 가다가 한번 사고가 나거나 혹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들고 피곤합니다. 특히나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그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걸 명확히 아는 상황이면 거기 가가지고 공사하면서 땅을 파헤쳐가지고 딱 교체를 하면 되니까 그래도 좀 쉬운데 가끔가다 사고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 이 구에서 저 건너편 구까지 뭐 몇 킬로미터 구간에서 어디에서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사고 난 거지? 전봇대에 전선이 걸려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보면 야, 저기 새 집이 갑자기 있네. 저 새 집 때문에 사고 난 거구나. 아, 저기 전선이 끊겨 있네. 저거 고치면 되겠다. 딱 보이는데 지하에 있으면 그게 어렵잖아요. 특히 고압 송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하 몇 미터, 몇십 미터에 묻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처리하기가 피곤하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어떤 감지 기술, 관리 기술도 같이 요즘은 좀 발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하속을 이제 감지하는 거. 그래서 보면 멀쩡한 아스팔트 막 이렇게 파내고 있는 분들 보이는데 그게 네. 도로공사가 아니라 그 밑에 매설되어 있는 뭐 가스관이나 전기선이나 이런 그렇죠. 공사일 때가 또 있더라고요. 네. 야, 이게 또 신기합니다. 또 하나가 전선을 이렇게 딱 잘라보면 이제 피복이라고 하죠. 그 벗겨보면은요. 네. 내부에 굵은 선 하나만 딱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개의 선이 막 이렇게 꼬여 있는 것도 있고 합니다. 네. 이건 어떤 차이예요? 특히 전기를 좀 많이 보낼 수 있는 선일수록 그리고 예. 고압 송정선일수록 이런 식으로 좀 꼬여 있는 여러 가닥의 선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선이 굵으면 굵을수록 보낼 수 있는 전기가 많거든요. 예. 선이 가느다라면 전기를 많이 보내면 그 열 때문에 이제 끊어지죠. 예, 막 빛도 나고 이러면서 끊어지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 이제 하지도 않는데 예전에 이렇게 전구 옛날 백열 전구 형태로 돼 있는 필라멘트가 안에 들어있는 전구 같은 경우 보면 예. 오래 쓰다 보면 안에 필라멘트 끊어졌다. 끊어지죠. 새거 사와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느다란 그런 전선에는 전기가 많이 흐르면 열을 받아서 이제 끊어지거나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굵으면 굵을수록 많은 전선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굵직한 전선을 사용하면 이제 좋겠죠. 특히 이제 고압 전선으로 발전소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엄청난 전기를 머나먼 도시로 보내줘야 된다. 그러면
굵은 전선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네. 실제로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산업용 전선을 보면 굵기가 진짜 웬만한 사람 허리통만한 전선을 사용합니다. 와. 저는 뭐 허리가 굵어서 제 허리보다는 좀 작습니다만 웬만히 허리 가느신 분들 허리만한 그런 전선을 진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전선을 통짜로 만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구리나 알루미늄으로 전선이 돼 있잖아요. 예. 통짜 구리나 통짜 알루미늄으로 이 정도 굵기의 전선을 만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다 쇳덩어리니까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쵸. 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운반을 어떻게 해요? 예, 철덩어리가 만약에 사람 허리통만 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선이 아니라 사실 기둥이잖아요. 아. 쇠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쇠 어떻게 기둥. 감아 놓을 수도 없고 어디에 이렇게 휘어가면서 설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마치 이 머리 기신 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땄듯이 좀 가느다란 전선을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따가지고 좀 그러니까 유연하게. 그렇죠. 눈으로 보기에 굵기가 하나짜리인 전선 같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가느다란 구리선을 수십 개를 몇 개를 갖다가 이렇게 따가지고 꼬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게 한 덩어리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용도에 따라서 그런 덩어리진 전선을 뭐 2가닥, 3가닥, 4가닥, 5가닥을 모아가지고 피복에다가 이렇게 한 번 더 포장을 해가지고 굵다란 전선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보면 그 만드는 기계 작업하는 거 보면 좀 되게 재밌는 게 전선이 약간 이렇게 처음에 구리 줄 같은 거를 구리 회사에서 사오면 네. 구리 가닥, 이 구리 선이 약간 칼국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칼국수 같은 거를 진짜 꽈배기 만드는 기계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가지고 꽈배기처럼 이렇게 엮어가지고 길게 뽑아가지고 굵다란 전선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거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신기하고 재미있죠. 이 재밌는 게 이렇게 전선을 만들면 전선은 이 장거리 송전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굵은 전선을 만든다라고 하면 최대한 끊김없이 통짜로 길게 만들면 길게 만들수록 예. 안전하고 좋다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대형 고압 송전 전선을 만드는 공장에서 전선을 통짜 전선을 만들면 이 전선을 킬로미터 단위 길면 수십 킬로미터 단위로 전선을 만듭니다. 한 번에 한 줄이. 한 줄로. 그래서 끊기지 않고. 굵기는 사람 허리통만한 전선을 뭐 길면 뭐 한 몇십 킬로미터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줄줄이 이제 쭉 뽑아내면서 겉면에 이 피복도 껍데기도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무 같은 거. 고무 같은 걸 씌워. 참고로 이런 대형 그 송전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OF 오일필드 케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의 전선에서 나오는 그 전기가 외부에 튀어나오지 않도록 막아내려면 단순히 고무만 발라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아예 그러니까 액체 기름을 이렇게 통하게 했습니다. 전선의 외부로 통하게 하는 그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껍데기대로 있고 안에 이제 전기가 통하는 구리선이 있는데 그 사이 그 중심에 이 기름이 흐르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전선에는 기름 펌프가 딸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관리하기 힘들겠죠. 가끔가다 뭐 기름 새는 경우도 생길 거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플라스틱을 이용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옆에를 덮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열 같은 거를 좀 견디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뭐 잘못하면 너무 강한 전기를 있고. 보낸다 그러면 녹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이 기름을 안 쓰고 플라스틱으로 껍데기를 싸가지고 전선을 만드는 기술 이런 거를 고용량 굵기가 큰 전선을 개발할수록 만드는 게 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이런 걸로 전선 회사들이 막 경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전선을 뽑으면 킬로미터 단위로 뽑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선을 킬로미터 단위로 뽑으면서 균일하게 이 플라스틱 껍데기도 그 위에다가 이제 씌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 전선 공장에 가보면 약간 빌딩처럼 생긴 좀 높은 탑처럼 생긴 그런 곳이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전선을 내려오게 하면서 옆에서 아주 높다랗게 플라스틱을 이렇게 씌우는 이런 공정을 통과를 하면서 플라스틱 껍데기를 이렇게 씌웁니다. 그렇게 해서 씌우고 나면 이제 그 전선을 이렇게 뽑으면 그거를 아주 거대한 실패 같은 데다 이렇게 감아놓거든요. 그 두루마리 같은 거. 두루마리 같은 데 이렇게 줄줄 감아 약간 뭐 실 감듯이 연줄 감듯이 감아놓는데 그 굵기가 사람 허리통만 하기 때문에 그게 감는 것도 일입니다. 감는 것도 어디에서 어떤 정도의 속력으로 어느 정도의 기계로 감아야지 안전한지 뭐 하다못해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감는 장비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감는 장비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천천히 돌지만 그래서
돌다 보면 어지럽다는 거예요, 되게. 예, 그래서 감는 장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일하시면서 어지러울 만하면 교대하면서 그래야지 멀미가 안 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감아서 해가지고 만들고 나면 다시 이제 그거를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이제 네.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데까지 보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그 공정을 따라서 선이 최대한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대형 전선 공장에 가면 이 전선을 다니는 그 통로를 따라서 이 거대한 약간 뭐 육교라든가 통로라든가 이런 게 쭉 만들어져 있어서 전선 공장이 엄청 크거든요. 뭐 축구장 뭐 몇십 개를 합쳐놓은 크기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거대한 공정을 무슨 뭐를 하고 비교해 보면 좋을까요? 뭐 거대한 뭐 줄줄이 비엔나라고 할까요? 어떤 거대한 용이나 거대한 뱀이라고 할까요? 역시 먹는 거에 비유할 때가 네. 더 와닿네요. 거대한 어떤 그런 국수 가닥이라고 할까요? 그게 끝없이 공장 전체를 이리저리 연결되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이렇게 가는데 끊기지 않고. 네, 최근에 있었던 좀 기록적인 판매 사례 중에 우리나라 공장에서 판매해서 살펴본 사례를 한번 보면 2022년도에 네덜란드에다가 우리나라 전선을 한번 판매를 네. 대량으로 판매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길이 90km짜리 이어지는 전선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 하나가요? 하나로 90m로 이어진 전선. 90km? 90km. 예, 90km. 그러니까 와. 대략 한 서울에서 천안까지 이어지는 한 가닥의 전선을 둘둘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것도 막 기네스 기록이 있겠다. 그 그렇죠? 예, 배에다가 한번 실어가지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배에다가 실어 놓으면 무게만 한 7,000톤 됩니다. 그러니까 배 한 와. 척에 이 전선 두루마리 한 번 실어가지고 그냥 보내는 거죠. 7,000톤. 7,000톤이면 뭐 자동차 한 3,000대, 4,000대 무게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무게를 전선 하나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90km의 전선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보내는 그 정도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전선 회사들의 경쟁력 야. 차이도 상당히 난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그러네. 있을 것 같은데 이 전선을 일단 만든 전선을 어떻게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뽑아가지고 잘 이렇게 감아놨다가 어떤 배에다가 잘 실을 수 있느냐. 거기에서도 이 전선 회사들의 경쟁력이 좀 갈린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전선 사업을 상당히 좀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기술도 상당히 좀 잘 그러네요. 갖춰져 있다. 그 보시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보는 전선은 집에서 있는 거 아니면 이런 케이블 정도 아니면 이제 동네에 있는 전기줄 정도밖에 못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거대한 거는 뉴스에서나 보는데 전선 하나가 90km에 이른다고. 와, 엄청납니다. 아까 1771님이었던가요? 전선은 이제 꽈서 그 안에 만드는 게 좋다고. 왜냐면 전기가 전선의 바깥에 둘레로만 흐른다고. 전기가. 아, 그렇죠. 전기가 비교적 이렇게 둘레로 갑니다. 맞습니다. 예. 아, 잘하시네요. 예. 와. 전기가 비교적 둘레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퍼져가지고 가는 경향이 오늘 있죠. 문자 처음 보내주신 분인데 아, 네. 이렇게 또 전문 지식 가지신 분들이 네. 참 많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전선 안에 피복을 까보면요. 네. 그 안에 하얀색으로 둘러싸인 전선 하나 또 들어있고 네네네. 검은색으로 된 거 있고 파란색, 초록색 여러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왜 이렇게 구분하는 게 뭐 이게 어떤 이제 의미가 있어요? 네, 전선이 이제 꼬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니까 이게 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부분이 끊어져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잘 알아보기 위해서 네. 보통 기능에 따라서 이 전선의 피복 색깔을 이제 달리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일반적인 그냥 전력 공급용 전선은 이런 거를 조금 덜 해도 되는데 그래도 뭐 직류를 사용하는 전선 그러니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는 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전선이 플러스 극 전선인지 어느 전선이 마이너스 극 전선인지 이런 거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이게 법칙이 있나요? 무슨 색깔은 꼭 모여야 됩니다. 뭐 이런 거? 그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보통 이제 근데 굵은 전선 이 덩어리 케이블 덩어리를 한꺼번에 묻을 때는 뭐 전력용 전선도 묻지만 뭐 통신용 선이라든가 그것도 뭐 광 케이블을 같이 묻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묻기 때문에 그 각각에 따라서 이제 규칙을 좀 달리해 가지고 선 색깔을 좀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전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인터넷이 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공사를 하러 갔는데 뭐 전기용 선을 배선을 붙잡고 아무리 해짓고 있어봐야 좀 무의미한 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안에 피복 색깔을 이제 달리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화 같은데 보면 항상 이제 시한폭탄 같은 걸 해체를 할 때 빨간 선을 잘라야 되냐, 파란 선을 잘라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데. 다이아드에 나오죠. 그런 게 이제 그 각각의 선의 역할을 선 색깔을 보고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 폭탄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만 끊으면 폭탄이 전지되는 그런 선을 찾기 진짜 위해서. 그 왜 색깔을 항상 보는 거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빨간 선을 자르냐, 파란 선을 자르냐. 네. 재밌다. 아니 또 하나가 장승은님이
곽지식 작가님은 전선 박사님 같아요. 혹시 집에서 조명이나 콘센트 직접 교체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조명은 당연히 이제 직접 교체하죠. 예, 그 정도야. 조명 교체해주는 사람이 저희 집에 따로 있으면 참 좋겠네요. 예, 아예 전등이나 막 이런 뭐 거죠. 전등 콘센트 그런 박스. 것도, 예, 고장 나면. 그 정도야 뭐. 네, 그 정도야. 예, 뭐. 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그 정도는 껌이죠. 네. 또 하나가 네. 이게 제 앞에 있는 모니터 하나가 지금 나가 있는데 네. 아마 HDMI 선을 제가 건드린 것 같기도 네. 한데 네. 접촉 불량인 게 항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막 이렇게 구불구불 만지다 보면 또 어떨 땐 또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부에 좀 이렇게 살짝 끊어진 부분이 있을 때, 네. 그럴 때 그 이제 끊어진 부분이 잘 닿는 각도로 전선이 펼쳐져 있거나 굽어져 있으면 그러면 끊어져 있지만 그래도 다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데 네. 만약에 그게 이제 싹둑 잘려 있는 각도로 전선이 휘어 있으면 그 부분으로는 이제 전기가 통과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면 전선이 내부에서 끊어져 있지만 살짝 만나가지고 전기가 통해서 가끔가다 이제 기계가 작동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건데 네. 그냥 뭐 웬만하면 이런 경우는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뭐 신호용으로 사용하는 아까 말씀하신 HDMI 케이블이나 뭐 이어폰이나 이런 거는 큰 상관이 없지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 전선이 안에 내부에서 끊어져 있어서 훨씬 더 가느다란 굵기로만 겨우 닿아 있는 데서 전기가 흐르면 과거 예전보다도 더 열이 더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 때문에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뭐 선이 녹거나 잘못하면 뭐 화재 위험이 생기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떨 때는 되고 어떻게 굽히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을 때는 뭐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저용량의 제품 신호연 선인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불편을 감수하고 쓰시겠다면 쓰셔도 되는데 아닌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런 경우는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간혹 뭐 핸드폰 충전기나 이런 거 보면은 충전기 자체가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좀 안 좋은 신호예요? 그거는 뭐 원래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네. 내부에서 이제 변압하면서 이제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원래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감수를 하면서 견디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HVDC 케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좀 개발된 그런 고압 전선인데 그 고압 전선 같은 경우에 세계 최대 용량을 개발했다라고 해가지고 몇 달 전에 좀 이렇게 화려하게 좀 이 보도도 하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전선은 뭐 이런 변압기도 아니고 그냥 일반 전선인데도 온도가 90도 정도 올라가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용이라고 생각하고 90도면 거의 물이 끓는 온도 가까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정도도 잘 견디게 그런 정도가 돼도 그 겉에 씌운 플라스틱 이 껍데기가 녹지 않게 잘 버티게 요즘은 고압 전선 같은 경우에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온도가 좀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평소에 올라가는 온도하고는 좀 다르게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죠. 네. 조건님은 헤드폰 전선이 접속이 잘 안 되는 이유. 갑자기 접촉 불량 사례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8784님은 어릴 때 전선 잘라서 색깔별로 꿰서 목걸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색깔이 네. 예쁘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이 전선을 잘 만들어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와서 여쭤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질문 하나가 5분 답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라디오 정보센터 중간에 잠시 다녀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는 사이에 제가 모니터를 살렸습니다. 뒤에 HDMI 케이블을 이게 접촉 불량이었네요. 네네. 다시 뺐다 껴니까 되네요. 네. 전선이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네. 중요합니다. 특히 전선 내부뿐만 아니라 왜 이 접촉 단자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접촉 불량 많이 그렇죠. 나더라고요. 금속 네. 부분. 그렇죠. 근데 요것 때문에 또 막 1, 2만 원 하는 선 하나 사기가 또 아깝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또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전선 기업들 어디가 있습니까? 얼마나 잘 만듭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선 업계에 뭐 수십 년을 이어온 라이벌이다라고 하면 이제 대한전선하고 LS전선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죠. 라이벌이에요. 네, 대한전선은 묘하게도 대한전선은 서해안 쪽에 이제 공장들이 이렇게 있고요. LS전선은 동해안 쪽에 이렇게 공장들이 있다는 뭐 이런 묘한 지역적인 좀 차이도 있고요. 대한전선이 더 먼저 시작한 회사인데 역사를 따져보면 LS전선이 나중에 출발해가지고 갔지만 지금은 매출액으로
따지면 대한전선의 한 2배 정도 하는 좀 더 앞서 나가는 뭐 그런 정도의 규모 차이가 지금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역사 같은 것도 좀 재밌는 게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줄기를 따져보자면 전선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각종 뭐 가전산업, 뭐 전자산업 이런 걸 하다가 지금 이제 가전산업의 전자산업 같은 거는 이제 과거에 한 20년 전에 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딴 데로 분리를 시켜버렸죠. 그에 비해서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전자산업, 전기산업 정도, 전자제품, 전기제품을 만드는 산업을 하다 보니까 전선도 필요해가지고 요 사업을 했다가 네. 지금 또 이제 그거를 분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전선 산업이 따로 이제 독립되어 있는 게 LS전선이라고 하는 뭐 그런 식의 묘한 이렇게 어떤 대조되는 구도의 차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좀 다 자세히 캐보면 사실은 더 재밌는 이야기거리도 좀 있는데요. 네네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시대에 최초의 대형 전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창립자를 설경동 회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보거든요. 네. 설경동 회장 이분도 뭐 일대기 이런 거 살펴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거리들 많은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장사, 사업 이런 걸로 애초부터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평안도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원래는 뭘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냐면 이 설경동 회장 이분은 정어리 산업으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예, 동해안에서 정어리 잡는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하셔가지고 어선을 뭐 70척씩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정어리를 잡을 때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0년 전 이런 시대에 웬만한 사람들은 비행기 별로 본 적도 없을 시대인데 그때 비행기를 소유를 하시고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동해에서 어디에 정어리가 많은지 보고 정어리 잡으러 사냥 출동하면 수십 척의 배들이 가가지고 막대한 양의 정어리를 잡아오면 그걸 유통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광복되고 하면서 원래 이분이 함경도 쪽에서 동해안에서 이 정어리 장사로 대성공하신 분인데 네. 그쪽 지역은 이제 북한이 차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설다 보니까 여기서는 사업가로서는 살아남을 수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남한 쪽으로 넘어오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별로 갖고 넘어오신 게 없습니다. 네. 본 말로는 뭐 거의 빈손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돈 될 만한 사업을 새로 다시 다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선 산업이었는데 거기서 새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은 뭐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게 이어지게 됐으니까 정어리 잡는 선단을 이끄셨던 분이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선 산업의 창업주 중에 하나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재미가 있겠죠. 근데 이 회사보다 이제 경쟁사인 동해안에서 사업을 하는 이 회사가 매출 규모는 이제 좀 더 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계 정상권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세계적으로 전선 산업에서 매출이 가장 큰 전통적인 매출이 가장 큰 회사라고 하면 흔히 이제 이탈리아 회사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본사가 이제 밀라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밀라노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패션의 도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전선 산업의 세계 최강자가 자리 잡고 있는 도시가 밀라노이기도 한데요. 이 이탈리아 세계 전통적인 최강자 회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전선 산업을 출발로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전기, 전자 관련된 통신 관련된 이런 산업에 손을 다 뻗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합계한 매출에서 되게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선 산업 매출로만 보면 결코 우리나라 1위 회사가 세계 1위 회사에 그렇게 뭐 뒤처진다고 할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제. 세계적으로 전선 강국이라고 하면 이탈리아, 프랑스, 뭐 미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상급 기업이 매출 규모로 그렇게 뒤처지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대해서 집계를 할 때는 이 전력 관련된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전선하고 변압기를 같이 좀 집계를 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전선하고 변압기 수출량이 한 12조 원 정도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소비자 제품이라서 조금 더 친숙한 화장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잘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 지난 한 10년간 있지 않았습니까? 화장품 수출이 한 13조 뭐 이렇게 14조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세계 K-뷰티 세계 요즘 최강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정도를 전선하고 변압기 팔아가지고 또 수출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전선 산업에서 나름대로 좀 강자라면 규모가? 강자, 와, 엄청나네. 상당히 이걸 좀 지켜서 더 잘 키워볼 만한 그런 정도의 산업입니다.
요거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면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전선 산업을 좀 잘해볼 만한 약간 갖다 붙이식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런 좀 역사와 전통도 있다라고 하면 좀 역사와 전통도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전선이 가설돼 가지고 전기를 사용한 게 1887년 3월 6일 날 고종 임금 시대죠. 경복궁에다가 이 전기불을 밝히기 위해서 전선을 설치를 한 게 최초거든요. 예. 1887년이면 이게 얼마나 옛날이라면 이때 갑오개혁 이런 거 다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도 과거 제도가 실시되고 있었고요. 네. 이때 당시에 뭐 노비제도 이런 것도 다 남아 있었는데 그 시절부터 우리나라는 전기는 사용을 하는 게 비록 궁궐 안에서지만 시작됐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 토머스 에디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전기 산업의 왕이자 전구를 만들어서 그걸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을 네. 창시한 어떤 미국 발명계의 영웅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이 전구를 개발하고 전기 산업을 시작한 게 1882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토머스 에디슨이 미국 뉴욕에서 전기 산업을 시작한 지 불과 5년이 지나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전기가 돌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라고 하면 이거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그 미국에서 그 유명한 그 스마트폰 처음 개발됐을 때 예. 그때 우리나라로 바로 못 넘어왔었잖아요. 기억나시는 분 계시겠지만 맞아요. 거의 한 3년 거의 걸려가지고 맞아요. 우리나라에 넘어왔거든요. 예. 근데 이 과거 제도가 남아 있을 때 노비 제도가 남아 있던 시절에도 5년 만에 전선은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전기나 전선은 굉장히 빨리 그러네요. 넘어온 편입니다. 스마트폰도 3년 만에 넘어왔는데 1887년에 전기가 5년 만에 넘어왔다. 네. 와. 네. 최근에 이 전기 전선 산업에서 좀 중요한 동향 관련해서 이제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1880년대 이 토마스 에디슨 시절에 전기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언론의 관심사도 많이 좀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뭐 영화로 요즘에는 제작되기도 했던 사건 중에 이 기술적인 전문가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에디슨이 개발한 직류 기술하고 테슬라 개발한 교류 기술이 굉장히 경쟁을 했다. 네. 이런 이야기 이때 당시에 되게 유명했었죠. 우리 KBS 프로그램인 셀럽 병사의 비밀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얼마 전에 제가 출연해가지고 이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때 당시에 뭐 선발 주자였던 에디슨이 직류 기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는 이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 같은 그런 전기죠. 그거하고 교류 전기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뭐 가정용 전기 콘센트에 꽂을 때는 뭐 이쪽으로 꽂으나 뒤집어서 꽂으나 그렇죠. 다 잘 똑같죠. 작동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안 따져도 되는 그 교류 전기 테슬라가 개발한 이 전기가 당시에 경쟁 관계였는데 당시에는 결국은 경쟁 끝에 테슬라가 개발한 방식인 교류 전기 방식이 승리를 거둬가지고 지금 우리 가정용 전기는 다 교류를 사용하고 네. 있죠. 교류를 사용한 교류의 가장 큰 장점은 변압이 쉽기 때문에 고압으로 변압을 시키면 고압선을 이용해서 멀리까지 전기를 보내기가 좋다. 세게 보내고. 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승리를 거두었던 거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극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주변에 혼선 같은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도 기계도 복잡해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각종 전기, 전자, 반도체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요즘은 직류도 고압으로 많이 올려가지고 보내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말이 HVDC, 하이 볼티지 디렉트 커런트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고압 직류 송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고압선의 전기를 태우려면 무조건 교류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게 에디슨과 테슬라가 대결했던 1800년대 말 이후의 상식이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고압선에도 직류도 태울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더 간단한 직류를 오히려 고압선에서 태워보내면 효율이 높아지는 점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요즘은 전력망을 좀 더 많이 만들고 좀 더 새롭게 만들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류로 보내는 것보다 직류로 보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그렇습니다. 전기 손실이 네. 없다. 그래서 요즘 뭐 HVDC용 뭐 여러 가지 기구, 전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많이들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의 전선 회사에서 세계 최대 용량의 HVDC 전선을 개발했다라는 것도 뭐 이렇게 많이도 이렇게 좀 자랑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국내 기술로 만든 HVDC 전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 DC 직류 전선인데도 52만 5천 볼트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고압선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50만 볼트면 우리 이제 뭐 피카츄가 100만 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두 가닥만 있으면 피카츄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예, 일본에서 피카츄가 와가지고 100만 볼트 전기를 뿜어도 우리나라 전선회사에서 개발한 전선 두 가닥만 있으면 그 전기를 쫙쫙 뽑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에 지금은 도달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대가 바뀌면서 테슬라에게 패배했다라고 생각했던 에디슨이 지하에서 저승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있다면 다시 나의 시대가 지금 150년 정도 만에 돌아왔구나. 거봐 그게 맞다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제가 상상도 알기로는 해봄직하죠. 에디슨이 사실은 그냥 학자나 발명가보다는 사업가에 가까웠다 그렇죠. 하더라고요. 욕심도 맞습니다. 많았고 해서 네. 당시 테슬라 방식의 그 교류가 위험하다라는 걸 알리려고 그 방식으로 막 코끼리도 죽이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아 이거 곽재식 작가님이 좀 모르는 걸 여쭤보고 싶은데 네. 한관웅님이 네. 이분 전문가십니다. 어릴 적에 아버님께서 전기 재료 도소매 가게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전선 굵기를 싱이라고 했었어요. 30싱, 50싱 이런 식으로요. 싱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 궁금해지네요. 모르겠네요. 드디어 뭘까요? 드디어 우리가 이거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한관웅님께 선물 보내드려야 됩니다. 네. 드디어 곽재식 작가님이 모르는 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라는 거. 요즘은 밀리미터 그냥 굵기 밀리미터로 얘기하죠. 요즘은. 드디어 싱이 우리가. 뭘까요? 신기하네요. 성공했습니다. 이거 시간이 벌써 다 돼가고 있는데 벌써 그렇군요. 해저 케이블 얘기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거 진짜 할 얘기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해저 케이블 얘기 그럼 짧게만 좀 해볼까요? 이게 해저 네. 케이블 정말 바다 밑에 거의 다른 대륙까지 이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저 케이블 다른 나라 사이에 뭐 해외로 전기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통신을 할 때도 케이블을 연결을 해가지고 바다에다 깔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다 해저를 통해서 바다 밑에 연결된 전선을 이용해서 주고받는 그런 통신량이 절대적이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상으로 연결된 통신망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모든 해외와의 통신을 사실은 다 해저 케이블에 의존을 한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해저 케이블이 중요했고요. 지금은 또 여기에다가 추가로 어떤 수요도 많이 나오고 있냐면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이 등장을 하면서 네. 해상 풍력, 해상 태양광 이런 게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바다 위에 띄워놓자. 네, 그러면 해상 풍력을 뭐 한 번 세우면 뭐 몇백 개, 몇천 개를 설치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럼 해상 풍력을 하나 설치를 할 때마다 거기에 있는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육지까지 해저 케이블로 바다 밑에서 전선을 다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해저 케이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국내의 전선 회사들이 이 해저 케이블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바다 밑에 놓는다라고 하면 이거 바다 밑에 뭐 수십 미터 수백 미터 깊이에 전선을 묻어놨는데 이게 고장 나면 이 고치기도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튼튼하고 오래가고 바다에 이 짠물을 견딜 수 있는 거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개발하는 것도 전선 자체를 개발하는 것도 생각할 게 많이 있고요.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해저 케이블 얘기하다가 이제 바다에 발가락만 담갔습니다. 네네. 이 이야기 다음번에 좀 이어가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곽지식 작가와 함께한 전선의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죠. 별책 부록이 찾아가는 날입니다.